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연말이 되면 병원에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가서 검진받는 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말에 몰리면서 대상자들이 몰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대상자 중에 절반 이상은 올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이제 예약이 마감돼서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들의 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일단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 국가건강검진이라는 건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도 있고, 잘못하면 또 과태료를 물기도 합니다. 오늘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는 이 국가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CT 트렌드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알아보겠고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도시가스 LNG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라는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8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뭔가를 검색을 하면, 또는 검색을 하기 전에 내 취향에 맞을 것 같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죠.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뭔가 여쭈어보면 항상 그것을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ICT 트렌드 시간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려고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 다시 소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소환됐습니다. 지난주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결국은 네. 알고리즘이라는 건 최초에는 아이 기저귀를 파는 상점이 기저귀 옆에 맥주를 갖다 놓는 그런 원리잖아요. 네, 기저귀 사러 온 애기 아빠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지금 아주 육아로 힘드시죠? 맥주 한잔 하세요 하는 그런 느낌. 네. 그런데 이상하게 기저귀도 사가고 맥주도 사가는 분들이 손톱깎이도 사가시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추천해보자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네, 이 아마존의 알고리즘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마존 직원도 잘 모르는 왜 네. 손톱깎이가 자주 사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오늘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한번 파헤쳐 보려고. 유튜브도 우리한테 추천해주는 영상들이 바로 그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어받은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댓글 같은 거 보시면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알고리즘 신이 간택해서 여기까지 왔다. 혹은 아마도 이 영상은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은 없을 거다. 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린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유튜브 첫 화면에 들어가면 다양한 영상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저게 왜 나오지 싶기도 하고, 뭐 5년 전 영상이 갑자기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실 거예요. 예. 이른바 이제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영상들을 추천해 주는 것인데요. 실제로 알고리즘이 유튜브 시청 시간을 상당히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 시간,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중에 70%가 이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유튜브 창을 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보통 자동 추천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다음 영상이 뭐가 나올지 이렇게 몇 초 동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볼지 안 볼지를 기대하게 하는. 예. 그럼 보통 이제 보다 보면 예. 또 계속 어느 쪽으로 계속 흘러 어느 순간 이른바 이제 시간 순삭이라고 하는 뭐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닐 모한 구글 수석 부사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사람들의 비디오 시청 시간이 거의 2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살짝 보여주면 의외로 그게 취향에 탁탁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나의 시간을 아주 잘 뺏을 수 있게 낚시를 잘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은 좋게 말하면 유튜브가 그 각각의 개인들의 영상 취향을 잘 파악해서 요것도 손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친구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이제 바로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데 그 원리가 뭐예요? 어떻게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집 참 맛집이네 라고 하면은 보통 맛집의 레시피는 잘 공개를 안 하잖아요. 비슷해요. 이 유튜브도요, 자신들의 원리를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청이나 검색 기록, 채널, 국가, 시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었던 뭐 구글에서 뭐 인터뷰나 다양한 것들 좀 정리해 보면 몇 가지 흐름들은 있었어요. 최초에 이제 한 2010년 이전 뭐 이때를 보면
일단 무조건 조회수 기반의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조회수가 높으면 그게 이제 좋은 거다. 다른 데서도 인기 있는 요 영상 그렇죠. 당신은 못 보셨을 것 같으니 우리가 네. 보여드린다. 네. 예. 근데 그랬더니 이른바 이제 우리가 낚시라고 하잖아요. 제목이나 썸네일로 네.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장사 잘 되는 집 자꾸 밀어주니까 구글이. 네, 그런 것도 있고 조회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제목을 보고 아니면 썸네일을 보고 이거 맞는데 하고 들어갔다가 네.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네 하고 나와도 조회수는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회수를 기반으로 계속 추천을 하니까 자꾸 추천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2012년부터는 시청 시간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오래 볼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건 말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5분 정도를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추천 영상은 예를 들면 10분 영상짜리 중에서 사람들이 90% 이상 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죠. 예. 네, 거기에다가 이제 2016년도부터에는 어떤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인 개인화 추천 시스템들을 쓰게 됐었는데요. 예. 그 추천 시스템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컨텐츠 안에 영상에서 제가 뭐 고양이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고양이와 관련된 영상들을 추천해 주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뭐 항상 원하시는 것처럼 트로트, 뭐 중년의 트로트곡, 뭐 이런 것들을 한 100곡 정도를 창작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두 곡을 만약에 기자님 걸 들었다라고 하면 세 번째 곡도 당연히 기자님께 이제 추천이 되는. 어딘가에 있는 거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크리에이터의 취향 그리고 영상 자체에 있는 내용의 취향 두 가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청 시간이 포함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거기서 한 가지가 유튜브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여기 오래 있는 걸 좋아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천을 해줄 때마다 조금씩 긴 시간의 영상들을 추천해 줍니다. 한 5분짜리도 추천해 보는 거예요. 슬며시.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5분도 보내? 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이 사람은 얘 오늘 시간 많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은 이진우라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트로트라는 장르를 좋아할 수도 있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추천에 다른 사람의 트로트를 추천할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채널에다가 여러 가지 주제의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하나의 단일한 주제로 계속적으로 누적된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갑자기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떡상 이런 표현하는데 유튜브 순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 채널에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뭔가 조회수가 확 늘어나거나 예. 갑자기 구독자가 늘어나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알고리즘 신이 이 사람과 같은 취향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구나라고 해서 갑자기 추천을 해주기 시작하면 네. 그 채널에 갑자기 성장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특정 영상을 내가 관심을 받든 안 받든 꾸준히 올려라라고 예.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요즘에 보면 시사 영상이나 예. 아니면 정치 관련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보여지거나 추천되는 것도 느끼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영상들은 대부분 영상의 길이가 길어요. 한 뭐 1시간짜리 라이브가 올라오기도 하고 2시간짜리 올라오기도 하는데 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주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도달률이 긴 거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 입장에서는 음악이나 재밌는 예능을 5분 추천해 주는 것보다 네. 이 사람한테 이런 시사 관련 뭐 아니면은 정치 관련 이슈 관련 영상을 추천을 해줬더니 2시간을 끝까지 보내. 네.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런 쪽으로 더 추천을 해주면 되겠다. 나는 이분은 시간 많은 분이야. 네, 시간 많은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특별히 이쪽으로 해주면 관심도 끝까지 있고. 뭔가 보겠구나. 댓글도 달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추천을 해주는 거죠. 수첩에 기록해 놓는군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예전에 영업의 달인이라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랑 비슷하기는 한데 그냥 가끔씩 어떤 걸 던지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들 네. 아니 우연히 지난주에는 저 친구들하고 연을 날리러 갔는데 그 동네 방어가 그렇게 맛있더군요. 뭐 이런 얘기하면 이분은 연 날리기도 좋아하는구나 해서 메모해 놓고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사람은 한 번 만날 때 최대한 뭔가를 추천해 줘야 되지만 예. 이 유튜브 같은 알고리즘은 끝날 때마다 자기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시로 네. 아니면 말고 네, 그러니까는 그 실험의 결과들이 쌓이니까 알고리즘이 정교화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포털 같은 데서 보는 뉴스도 이런 알고리즘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모든 뉴스는 똑같은 뉴스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까? 최근에 포털들을 보시면 포털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기사를 개인화해서 추천한다. 예.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그게 결국에는
알고리즘 기반의 사람들에게 지금 유튜브처럼 네. 뭔가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쓰고 있거나 읽고 있거나 어떤 클릭하는 행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천해 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람마다 보여지는 게 달라요? 똑같은 초기 화면에 뉴스를 검색하더라도.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의 일종의 해프닝 같은 일들도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모 의원이 본인의 왜 뉴스에 예. 자꾸 다른 당의 뉴스만 뜨느냐 이래가지고 capture를 해서 보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이게 이제 캡처한 게 이제 의원실에 있는 비서가 이제 예. 보내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서가 이제 상대방의 당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자기 메인에는 우리 당께 안 뜨고 상대방 당이 뜨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걸 이제 캡처를 해서 의원님 이거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메인에 왜 양쪽 당이 떠야지 이쪽만 뜹니까? 라고 보냈지만 이게 알고 보면 개인화 추천 때문이었다. 본인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죠. 또 다른 당만 가득 뜨는 사람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정치 뉴스는 아예 안 뜨는 사람도 있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에는 포털에 자꾸 우리가 공정성 뭐 아니면은 포털에서 왜 이런 뉴스만 보여주냐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에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지능 아하. 추천으로 가서 결국 너네들이 많이 보는 걸 너네들에게 보여줄게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취향을 잘 나도 모르던 내 취향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어쩐지 들어가면 내가 보고 싶은 뉴스들이 많더라 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지만 이거 자칫하면 세뇌시킬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 특히나 뭐 취미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특정 영역을 계속적으로 깊이 보여주면 그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그러니까 뭔가 취미 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세상의 모든 뉴스나 세상의 모든 정보를 그런 관점으로만 계속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깊이 보여주기 때문에 예. 그쪽이 계속 심하게 되면 한쪽으로 이제 편향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정치 뉴스를 보여주더라도 예.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왼쪽에 한 걸음 가까운 사람이야라고 평가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알고리즘은 왼쪽에 1.5걸음 혹은 왼쪽에 2걸음 가까운 걸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또 끝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본인의 생각만 양쪽으로 네. 왼쪽에 있는 분은 점점 더 왼쪽으로 가고 그렇죠. 성향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점점 더 오른쪽으로만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필터 버블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 필터링된 거품 속에 사람들이 갇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시대를 갈라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뭐 실제로 뭐 브라질이나 해외에서의 정치 관련 뭐 이슈들 같은 경우도 결국 이런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들이 예. 결국 사람들을 더 편향성에 있게 한다라고 지적하는 뭐 이런 사회적인 움직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자 그냥 뷔페 식당 같은 데 가서 먹고 싶은 거 알아서 드세요 하면 개인의 취향 맞는 것만 딱 갖고 와서 먹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똑같고 그걸 매일 그러면 이제 편식하게 되는 건데 정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해봐야 될 것은 편식뿐만 아니라 그 편식을 해서 제공해주는 요리사가 이 편식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에게 요리를 전달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설계도. 네. 그 설계도는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에게 준다라고 하면 사람의 손길이 안 들어갈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 알고리즘을 이야기했었던 게 기업마다 설계도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느꼈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의 알고리즘이 달랐고 넷플릭스의 알고리즘 달랐고 유튜브의 알고리즘 달랐고 결국 그 회사가 원하는 의도대로 알고리즘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으면 결과값 자체를 만들 때는 사람의 손이 들어가진 않지만 기본적인 레시피를 만들거나 기본적인 설계도를 만드는 알고리즘은 결국 그 회사의 의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상의 사례라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면 어떤 제일 게 쉬운 거는요. 걱정스럽다는 걸까요? 유튜브가요. 예. 2019년에만 알고리즘을 30차례 넘게 수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이용자들이 중요시하는 이용자 만족도에서 네. 예를 들면 자꾸 추천에 불쾌한 영상이 떠요. 아니면 추천이 이상하게 내가 예를 들면 고양이 영상을 봤는데 갑자기 고양이랑 비슷한 에일리언 화면이 나와요. 막 이런 불만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추천 영상을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추천 영상의 구조인 알고리즘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뭐 더
좋아지는 결과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좋아지는이라는 게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뉴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뉴스를 그 사람에게 추천을 통해서 줄 때 그 주는 게 어떤 게 좋은 건가? 라는 게 이제 참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뭐 좌우 상하 관계없이 골고루 먹는 게 좋다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렇게 주면 소비자는 별로 탐탁지 않아 하거나 불편해하기도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중요한 게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들, 특히나 이런 SNS 같은 모델들은 대부분 다 고객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구독 모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문을 돈 주고 살 때는 그 신문에 다양한 게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안 보고 싶은 건 잘 안 보거나 보고 싶은 걸 집중해서 봐도 네. 신문을 샀기 때문에 한 부당 얼마씩 돈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내가 그 포털이든 SNS에 오래 머물수록 광고가 많이 나오죠. 즉 짧게 머물면 또 돈을 얼마 못 벌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머물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래 머물게 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를 계속 보여주는 게 그 사람 몸에 좋건 안 좋건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은 이 컨텐츠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오래 머물게만 하면 돈으로 바뀌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이상 결국에는 모든 기업의 흐름들이 이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좋아할 것들을 계속 추천해주는 쪽으로 컨텐츠가 가는데 예. 그럼 그럴 때 뉴스나 우리가 읽는 시사나 생각들이 그렇게 됐을 때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게요. 분명히 있다는 참 겁니다. 이 부분도 그냥 소비자는 성인이고 성인이 알아서 자기 취향에 맞는 콘텐츠 보겠다는데 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거라는데 왜 뭐라고 하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 말은 아닙니다. 꼭 그런 뉴스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뉴스도 보셔야지 정신이 건강해지십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해- 거기서 문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특정 포털에 대해서 아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뉴스를 이것도 보여줘야 된다 아니 이쪽이다 막 이런 논란이 많으니까 예. 포털에서는 그럼 아 우리는 인공지능 추천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약간 그런 지금 논조가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인공지능에 추천을 했다고 이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이냐라는 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저는 좀 더 다양하고 공정한 시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뉴스를 보려면 네. 일단 보고 싶은 뉴스만 자꾸 클릭해서 보는 거 하지 말고 좀 제목이 내 취향에 안 맞더라도 일부러라도 들여다보는 거. 네. 어릴 때 시금치 억지로 먹듯이. 아니면 어떤 채널을 팔로잉할 때 좀 다른 관점에 네. 나와 좀 성향이 다르더라도 팔로잉 해보고. 그래서 알고리즘을 좀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 저 되게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뉴스를 우리가 볼 때의 관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요즘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네. 추천해 주는 방식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다양한 것을 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참 아이러니하게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만든 기욤 사슬료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유튜브 영상 추천 기능 끄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내가 그동안 뭐 봤는지에 대한 기록을 아예 지워서 내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 방법은 없어요? 물리적으로? 검색 기록을 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두세 가지가 있긴 있는데 하나는 유튜브 안에 설정해서 내 검색 기록 삭제하기 그리고 네. 검색 기록을 기억하지 말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구글을 쓰거나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그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 쓰시는 분들은 구글 계정 설정에 가면 네. 내 개인 정보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걸 삭제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들어 있긴 한데 예. 그거를 이제 쉽지 초기화를 않군요. 하시거나 내용을 보시면 좀 쉽고요. 또 반대로 거기에 들어가면 아 정말 구글이 나를 엄청나게 잘 알고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서 놀랄 수가 있어요. 유튜브는 로그인 안 하고 보면 그래도 내 휴대폰인 거를 기억하고 나한테 추천해 줍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로그인을 안 하고 완전히 새로 들어갔을 때 그 상황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추천되는 영상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네. 그 안에서도 뭔가를 보기 시작할 거잖아요. 로그인 안 했더라도. 네, 로그인 안 했어도 제가 첫 번째 영상을 봤으면 그 첫 번째 영상과 관련된 것으로 계속 꼬리물기가 진행된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래서 그 구글이나 여러 가지에서 쓰는 것들을 보통 쿠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쿠키가 왜 쿠키인지 아세요? 왜요? 헨젤과 그레텔 기억나시죠? 헨젤과 그레텔. 예, 예. 그죠? 헨젤과 그레텔에서 그 친구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서 계속 쿠키를 흘리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게 쿠키인데 네. 문제는 쿠키는 조각이었지만 최근의 기술들은 그 조각들을 합해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흘리는 쿠키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알고리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먹이가 된다, 혹은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구현이 된다. 예. 이런 얘기들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있죠. 연말 되면 이거 미뤄놨던 거 검진 받느라고 병원이 붐비기도 하는데 혹시 이거 깜빡해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친절한 하나씨 이하나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가 건강검진은 건강검진을 국민의 이제 5대 의무다. 그렇죠. 맞아요. 4대 의무에서 하나 더해서 하나 더해졌죠. 그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연말까지 받아야 되는 게 일반 건강검진이랑 암검진이 있는데요. 뭐 일반 건강검진 아시듯이 뭐 혈액검사나 네. 구강검진 등이 있는데 이거는 성인이라면 대부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검진은 위암, 유방암, 간암, 폐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는 건데요. 요거는 또 연령에 따라 대상을 나눠뒀습니다. 예. 아마 보통 우편으로 검진받으라는 고지를 받으실 거예요. 그대로 따르시면 될 겁니다. 매년 다 와요? 아니면 언제는 무슨 암 하라고 온 것도 같고 또 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검진 주기가 좀 달라요. 예. 일단은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 수급권자, 그리고 직장인 중에 사무직은 네. 2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돼 있고요. 건강검진을. 네, 뭐 예. 보통 태어난 해가 홀수 연도냐 짝수 연도나 이거에 따라 좀 나뉘죠. 예. 다만 직장인 중에 비사무직이 있어요. 생산직. 네, 맞아요. 제조, 생산, 건설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암검진, 대장암, 암검진의 경우는 대장암, 간암을 제외하고는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돼 있고요. 대장암, 간암은 좀 더 주기가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대장암은 1년, 간암은 6개월입니다. 다 무료예요? 암검진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장암이랑 또 자궁경부암은 건강보험공단에서 100%다 비용을 부담하는데요. 예. 다만 나머지 암들은 10% 자기 부담금이 발생해요. 보니까 유방암은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사 맡으면 한 4,000원 정도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저렴하군요. 네, 비싸진 않습니다. 이거 시키는 거 안 하면 국민의 4대 의무는 안 하면 혼나잖아요. 네. 이것도 혼나요? 과태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잘 알아두실 게 예. 이거는 근로자, 그러니까 직장인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근로자도 이 고시에 따라야 하고요. 사업주가 이를 어겼을 때는 근로자 한 명당 1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네. 근로자의 경우는 안 받으면 1회에 5만 원 과태료를 부여받습니다. 예. 하지만 지역 가입자나 피부양자 등이 적용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뭐 건강검진 안 받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는 없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얘기 들리기도 하는데 국가에서 받아라는 암검진 제때 안 받았다가 암에 걸리면 네. 이 암 치료할 때 건강보험 혜택 안 준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건 네.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 왜 이렇게 그럴듯한 얘기를 누가 만드세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오해할 만한 얘기가 있기는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왜 나왔냐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사업이 있거든요. 예. 요것 때문이에요. 암 환자 의료비 사업은 건강보험료 하위 50%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그 대상인데요. 네. 이 대상자가 국가 암검진을 받다가 뭐 암이 발견되고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국가 암검진을 안 받았다면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냥 어쩌다 아파서 보통 병원에 갔다가 발견되면 이 200만 원은 날라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또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르니까 문의는 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건강보험료 하위 50%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저소득층인 경우엔 네. 좀 몸이 좀 이상한데 이러면 국가 암검진을 먼저 잘 챙겨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우편에 날라오면 꼬박꼬박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발견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 좀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람들 네. 많이 붐비니까 못 가거나 안 가는데 연말까지 받아야 됩니까? 원래도요. 연말까지 못 받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있다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검진 항목이 좀 축소되더라도 1년 정도는 밀어주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검진 항목 축소 없이 내년 6월 말까지로 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
6월 말까지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검진 대상자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고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네. 그 공단 전화번호는 1577-1000번입니다. 1577-1000번 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분은 사계절이 뚜렷해요? 뭐 하는 분도 있고 뭔가 경제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정말 다양하게 발달돼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또 하나의 특징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런 나라라는 특징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공기관? 뭐 이런 질문도 가끔 하겠어요. 예, 뭐 어떤 기준으로 제일 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예. 자산 규모가 크냐, 아, 그렇겠구나. 예, 또. 매출이 제일 크냐, 뭐 이렇게 하는데 본사 운동장이 제일 크냐. 뭐.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LH와 이제 한국전력공사 네. 두 곳이 이제 가장 크다고 이제 하지요. 근데 이제 이 두 곳은 전적으로 이제 국내 사업자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세계 시장 차원에서 봤을 때 꽤 큰 손 역할을 하는 외국인도 아는 우리나라 외국인도 공공기관. 아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오. 예, 오늘 말씀드릴 이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예. 뭐 하는 곳이에요? 가스공사는 뭐 말 그대로 해외로부터 이제 가스, 이제 LNG죠.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들여오는 LNG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들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쓰는 이 도시가스를 대부분 이 기관이 다 들여온다. 근데 하나의 업체가 이걸 들여오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보면은 바잉 파워가 상당히 센 LNG 기관입니다. 시장에서. 네. 그렇겠네요. 예, 일본 같은 경우도 뭐 4개나 5개의 기관이 이제 그 각각 들여오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한 곳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바잉 파워가 매우 센 이제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국제 LNG 시장에서는 일단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뭐 제일 큰 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스공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손이죠. 사가는 손님. 네. 잘 잡아서 오랫동안 고이고이 모셔놓고 싶은 손님이죠. 그래요. 우리나라는 LNG를 얼마나 많이 수입합니까? LNG를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4천만 톤 정도 수입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은 전 세계에서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네. 세계 3위 정도 규모이고요. 오. 예. 다른 나라들은 가스 안 써요? 우리가 많이 쓰죠. 가스를 많이 쓰는데 네. 이 가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 생산지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꽂아가지고 네. 소비지까지 이동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아, 맞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만든 가스 유럽으로 예, 유럽으로 뭐 반으로 독일이나 간다고 프랑스까지 이제 이동하고 이제 이런 개념인데 예. 우리는 이제 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스를 들여오면 그 기체 상태로 들여올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부피가 커서. 파이프 박을 것도 예, 마땅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액화 시켜가지고 갖고 오는데 네. 이렇게 갖고 오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오랫동안은.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제 LNG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오랫동안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양대 소비처였죠. 아, 근처에서 가스 나는 곳은 없으니 예. 파이프로 받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가스는 써야겠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액화에서 갖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일 많은 양을 카타르에서 갖고 오고 네. 그다음은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어디 갔지라고 하는데 네. 원래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 LNG 가스를 들여올 때는 인도네시아산을 많이 들여왔는데 이제 그곳이 가스가 많이 이제 고갈이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카타르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액화시킨다는 거군요. 예, 가스 상태는 이제 부피가 크다 보니까 예. 이거를 이제 초저온으로 영하 한 160도 정도로 낮추면 이제 액체가 됩니다. 네. 액체가 되면은 원래 부피 한 6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착착 접어지는 거죠. 꿀렁꿀렁하게 이제 물 같은 걸로 갖고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시 기체로 바꿔요? 다시 기체로 바꾸는 거죠. 한국에서? 예. 어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영하 162도라는 아주 극저온으로 낮추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또 싣고 올 배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들여오면 이거를 또 160도 이하로 또 낮출 수 있는 보관 창구도 있어야 되고 네. 필요하면 또 그때마다 또 이거를 기체로 바꿀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야, 그냥 옆에서 우리나라에서 나거나 옆에서 나면 바로 파이프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예, 파이프 쓰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음. 그러다 보니까 LNG는 사실 비싼 연료입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오는 이유는 석유보다는 싸니까. 석유보다는 보통 싸다고 이야기가 되고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이 천연가스는 과거에는 다 태워버렸어요.
유전에서 나오는 걸. 예, 유전에서 나올 때 예. 이거를 이제 석유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스가 있으면 폭발 사고나 이런 게 나기 때문에 불태우는 존재였는데 생각해보니 그걸 불태울 필요가 없지. 모아서 쓰면 되지.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가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가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그게 우리가 갖다 쓰는 LNG예요. 그걸 네. 액화시켜서 갖다 쓰면.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가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LNG고요. 우리 LPG라고 해서 가스통으로 집집마다 배달하거나 혹은 뭐 식당에서 배달해서 쓰거나 하는 거는 그건 다른 가스입니까? 예, 다른 가스입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그 LPG를 예. 많이 이제 통에다가 20kg 통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네. 이제 오토바이로 배달을 많이 했었는데요. LPG는 이제 프로판하고 부탄이 주성분입니다. 제일 큰 LNG하고 차이는 뭐냐면 공기보다 무거워요. 아, 예. 예, 공기보다 무겁고 그다음에 주로 만들어지는 게 석유를 이제 캐서 정제를 하다 보면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유전에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액화 석유가스라고 불러요. LPG는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건가 봐요. 예, 주로 그럼? 정유 공장에서 나오고 네. 이제 사우디 정도에서 좀 나오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LNG는 이제 메탄이 주성분이고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연 상태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한국가스공사는 그럼 그 LNG 수입해 오는 기관이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죠. 그러네요. 해외 나가서 가스 많이 사오면 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클릭하고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 그렇죠. 아주 간단한데 네. 문제는 이제 LNG라는 이 물건이 다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극조온으로 들여오는 시설들을 이제 여러 곳에서 만들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것들을 기체로 바꿔서 또 필요한 지역까지 나르는 또 배관망도 이제 갖춰야 되고 가스 관 집집마다 넣어야 되니까. 예, 물론 이제 각 지역별로 우리 집 가정 집까지 들어오는 이 라인들은 이제 각 지역별로 도시가스 업체들이 있죠. 이제 네. 이 업체들이 이제 부서를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지만 음. 기관망들은 또 이제 가스공사에서 또 직접 건설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장치 사업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러네요. 어떤 그러네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스가 사용된 건 1909년입니다. 어?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됐죠. 보면 어디서 가스를 만들었어요? 당시 일본이 일한와사라는 이제 회사를 용산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석탄을 이용해 가지고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 석탄보다는 깨끗하죠. 보면 아무래도 석탄 태워서 나오는 기체를 받았나 봐요. 석탄을 이제 가공을 하면 이제 네. 가열을 하면 직접 태우는 건 아니고요. 가열을 하면 이제 연소 가스가 나오는데 그걸 모아서 쓰면 이제 불을 열량만 붙는다. 먹고 이제 개는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본인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가스 공급을 시작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2년 같은 경우 보면 전국적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한 2만 8천 가구 정도 됐으니까 오. 비교적 일찍부터 사용을 했던 거지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일부 이제 부유층 집안에서는 집이 이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 네. 미군 부대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반출되는 LPG 가스통을 사와 가지고 아, LPG 난로. 네, 이것들을 이제 주방이라든지 네. 이제 난방에 일부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석탄 떼거나 나무 떼야 되니까. 이 석유를 떼든지 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64년에 이제 우리나라 처음에 정유 공장이 이제 울산에서 만들어지면서 네. LPG가 생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LPG는 한 64년부터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NG는 86년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수입해다가. 예. 그럼 가스공사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가스공사는 83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LPG를 이제 쓰니까 괜찮아서 좋았는데 그래서 택시도 LPG 택시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굴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석유 가격하고 연동성이 높다 보니까 네. 생각했던 것만큼 가격 절감 효과가 높지 않았던 거죠. 싸긴 싼데. 예, 싸긴 싼데 석유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좀 그러다 보니 차라리 그 LNG를 쓰는 게 어떨까? 옆에 일본을 보니까 LNG를 대량으로 수입해 가지고 비교적 네. 가정한테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공급하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도 해보자라고 예. 했는데 이것들을 전담할 기관이 아무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그렇지. 했던 거죠. 장사 오래 해야 되는데 그 도장 받아야 여기다 가스 시설도 만들고 하죠. 예, 사실 민간이 이 하기는 LNG 시설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었어요. 어렵겠죠. 8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예산이 이제 1년 국가 예산이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평택에 LNG 인수기지, 지금 이제 뭐 LNG 생산기지라고 표현을 바꾸는데 어쨌거나 평택에 처음으로 이제 LNG를 인수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드는데 네. 당시 예산이 5천억이었어요. 1년 예산에
10분의 1을 10%? 한 사업에 이제 집어넣을 물론 이제 1년 만에 이제 다 집어넣은 건 아니었으니까 연차별로 좀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조 되는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투자 사업을 이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전담할 기관 가스공사를 1983년에 만들어서 출범시켰습니다. 네. 가스 사와서 일단은 저장할 곳 만들어라. 네, 저장하고 수도권까지 이제 끌고 올 이제 망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86년 10월달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최초의 LNG가 이제 도입이 됐고요. 87년 2월부터는 이제 평택에서 수도권까지 이제 망이 완성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에 이제 나섰습니다. 배로 실어 와서 평택항에다 갖다 놓으면 평택에 네. 있는 그 액화 가스 담아 놓는 통에 담았다가 기체로 기체로 바꿔서 전국으로 쏴준다. 예. 그럼 서울에 사는 가구들의 이 쓰는 가스는 평택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평택에서 올라왔고요. 예. 이제 점점 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이제 인천에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남 쪽이나 남부 지방을 위해서 또 통영에다 만들었고요. 동해안 쪽은 이제 삼척에다가 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하나씩 건설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남 호남 지역은 95년부터 이제 됐고요. 단계적으로 현재 좀 점점 공급망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가스를 수입하는 이제 가스공사는 법률에 의해서 LNG 이 수익권을 독점을 해왔어요. 독점 네. 기관이었습니다. 독점을 시킨 이유는 장 보러 갈 때 네가 혼자 가서 사와 그러면 많이 사니까 깎아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갔다 와 이런 개념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사업자들이 가서 예. 막 사면은 급한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 지금 빨리 사가야 되는. 빨리 사가야 되는. 네네. 예, 우리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빨리 사야 돼. 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더 웃돈을 얹어주고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이 가격 올리죠. 가격 올리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어차피 수입인데 그래가지고 법률로 LNG 수입권을 한국가스공사에 이제 독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이제 바잉 파워를 행사를 하는 네. 그래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이제 그런 협상력을 가졌는데 실제로 싸게 사와요? 이게 이제 이론과 현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처음에 LNG를 들여올 때는 공급처가 몇 곳에 없었어요. 공급처라면 파는 사람, 네. 가스 파는 친구들. 예, 몇 곳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랑 우리가 그러면 협상을 해가지고 예. 장기적으로 장기 계약 10년이나 20년치 계약을 하면 상당히 유리하게 이제 들여왔는데 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스 LNG 생산국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우리가 현물 시장이 있고 뭐 장기 거래 시장이 있는 것처럼 현물 가격이 보통은 장기 거래보다 비싸야 정상인데 네. 자꾸 현물 가격이 오히려 장기 거래보다 더 낮아지는 싸요? 예, 싸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말은 거죠. 뒤집어 말하면 장기 계약하면 오히려 비싸게 가져온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보면 물론 이제 그 장기 계약은 일정 고정 가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네. 현물 가격이 자꾸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가스를 가지고 LNG 발전을 하는 네. 뭐 난방을 하는 이런 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나가서 직접 사오면 한 10%는 싸게 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물 시장에 싸게 나오는 거 많은데. 예, 우리는 눈만 껌뻑껌뻑하고 저걸 못 사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스로 발전하는 뭐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내가 그냥 저기 싼 가스 직접 사다 쓸게요. 예, 나도 꽤 많이 쓰니까 네. 명함 내밀 수 있어요. 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물량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 물량을 잘 모아가지고 또 소규모 공급처에다가 공급해주는 또 이러한 별도의 이 라인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 이제 이걸 전부 가스공사가 가스공사가 독점하다 하니까. 보니까 많은 양을 공급해줄 수 있는 사업자들만 국가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싸게 사오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서 사와야 되겠네요, 다시. 예,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규정을 완화해줘가지고 이제 민간 발전회사, 이제 네. LNG를 쓰는 민간 발전회사처럼 자체적으로 이걸 누구한테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이런 곳은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가스공사보다 더 싸게 산다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물량이 있으면 나는 이제 들여왔는데 우리 열 소비량이 많지 않아서 좀 덜 떼서 남잖아요. 네. 그럼 남는 물량은 사업자들끼리 이 민간 발전 사업자들끼리 서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지금 해주고 있어요.
각자 알아서 사오고 네. 남는 건 또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다. 예, 뭐 주고받을 때 공짜로는 아니니까 그 당연하겠죠. 정도는 팔 수 있다라고 해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가스 가격하고 국내 가스 가격이 따로 논다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뭐 난처하겠네요, 그렇죠? 예, 상당히 난처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LNG 가격은 지금 현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제 낮아져 있는데 네. LNG 투자하셨던 투자자들은 정말 큰 손실을 보셨어요. 가격에 투자하셨던. 예. 근데 오히려 국내 LNG 가격은 2018년 이제 15.1원에서 지금 이제 15.9원까지 네. 올라간 상태죠. 국제 가격은 내려가는데 수입하는 우리는 다 100% 수입이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사와서. 고정 가격으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다음에 요만큼씩만 올릴게. 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네. 현물 시장에 비해서 비싼 가격을 이제 지불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물론 이걸 이제 뭐 무조건 비판만 할 수 없는 게 갑자기 LNG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하면 그럼 또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이 문제는 아직은 안 풀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뭐 국제 LNG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수급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뭐 이를테면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고가 나서 일본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양의 LNG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고요. 국제 LNG 가격은 왜 내려요? LNG는 깨끗한 연료이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점점 더 선호가 많이 될 것 예, 같은데. 점점 사용처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생산량이 그거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가스로 뒤덮이고 있을 정도로 곳곳에서 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직원들은 얼마나 되고 보수는 얼마나 되고. 가스공사는 돈을 잘 버는 이제 기관이다 보니까요. 네. 전체 직원은 한 4,200명 수준인데 평균 보수는 한 9천만 원 정도예요. 금융 공기업이 아닌데 네. 거의 억대 가까운 연봉을 받는 아주 이제 다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기관이죠. 여기는 돈 잘 버니까 월급 좀 더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수익성이 이제 좋은 기업이고요. 네. 그러니까 매년 한 100명에서 300명 정도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고 신입사원 초봉 역시 한 4,4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초봉이 그 정도면 예,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거의 최고 1등인데? 수준입니다. 네. 얼마 전인가 우리 석탄공사 공부할 때 예. 거기는 예전에는 굉장히 잘 나갔던 공공기관인데 요즘에는 석탄 쓰는 분들 별로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스공사는 아주 분위기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공기업들 간의 분위기가 천차만별인데요. 석탄공사는 망할 위기에 있고 예. 석유공사도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적자예요. 근데 이제 그 가스공사가 잘 나가다 보니까 네.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하나 묶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을 이제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정말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석유공사, 가스공사 모두 2010년대 들어서 해외 자원 개발에다가 돈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석유공사는 왜 적자예요, 근데? 석유공사는 그때 이제 크게 물렸고요. 예. 그다음에 가스공사는 그래도 이제 국내 소비가 이제 많고 그다음에 독점적 지위가 있다 보니까 네. 그것들 어느 정도 이제 메꿔 가면서 그럼 합치죠. 왜 못 합쳐요? 합치면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손해를 보는 일을 국가가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 주주 배임 주주들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네. 않습니다. 가스공사도 상장돼 있군요. 네, 정부가 한 26%, 한전이 네. 20%, 지자체 8%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와 공공기관이 절반 이상이니까 뭔가 결정하려면 결정을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그러나 이제 일반 주주도 25%, 외국인도 한 11% 정도 들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곤란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월 28일 토요일 전해드린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8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